금리 인하 소식으로 시작하겠습니다. 그야말로 예상을 깬 전격적인 인하였습니다. 기준금리는 3년 1개월 만에 연 1.75%에서 1.5%로 내려갔습니다. 우리 경제를 둘러싼 여건이 그만큼 좋지 않았다는 건데 류정훈 기자가 우리 경제의 실제 모습 어떤지 짚어봤습니다. 서울 중구 동대문 거리. 길가에 있는 점포 곳곳이 텅 비어 있고 임대라고 종이가 붙은 곳도 적지 않습니다. 많이 닫은 데 많아요. 그러고 닫으려고 하는 데도 많고 경기가 엄청 안 좋아졌어요. 사람들 물어보면 또 죽으려고 해요. 반면 경기 침체에 호황을 누리는 곳도 있습니다. 서울 종로구 일대 금은방에는 금이나 골드바를 사려는 발길이 끊이지 않습니다. 불안한 경제에 안전한 투자처를 찾는 겁니다. 안전자산인 금의 수요로 투자자들의 어떤 투자금이 몰리는 현상이 벌어지는 것 같습니다. 한국은행이 금리를 인하한 이유는 이 같은 경기 침체에 미중 무역 분쟁이 더해져 이대로 방치하다간 잠재 성장률도 달성하기 어렵다는 판단이 깔려 있습니다. 특히 일본이 수출 규제에 나서면서 가뜩이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반도체 경기에 치명타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반영됐습니다.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가 현실화되고 또 뭐 경우에 따라서는 더 확대되고 아마 한다면은 수출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적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상당수 전문가들은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추가 경정 예산 등 재정 확대 정책이 가미돼야 경기 부양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보고 있지만 여야가 이견이 커 이달 국회 처리는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문제는 최근 상승세를 보이는 부동산 시장을 자극하지 않을까 하는 점입니다. 이에 대해 한국은행은 고강도 대출 규제 기조가 유지되고 정부가 민간 택지의 분양가 상한제 등 추가 규제를 검토 중이란 점에서 부동산 시장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SBS CNBC 류정훈입니다. 한국은행은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도 종전보다 0.3%포인트 낮춘 2.2%를 제시했습니다. 이렇게 판단한 근거가 뭔지 이어서 김성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우리나라의 이번 달 10일까지의 무역 수지는 수출 135억 달러, 수입 155억 달러로 20억 달러 적자를 냈습니다. 지난 5월 수출에서 수입을 뺀 상품 수지는 53억 4천만 달러를 기록했는데 이는 5년 4개월 만의 최저입니다. 문제는 수출. 이번 달 중간 집계 결과 수출은 지난해보다 2.6% 감소했습니다. 이달 전체 수출액도 전년보다 줄어들 가능성이 큰데 이렇게 되면 월간 수출액은 지난해와 비교해 8개월 연속 감소하게 됩니다. 지난해 호황을 누렸던 반도체가 부진한 가운데 이달 들어서도 25% 넘게 줄어든 게 결정적입니다. 국가별로는 무역 분쟁을 겪고 있는 미국과 중국에 대한 수출 감소가 두드러졌습니다. 지난해 4월 이후 석 달에 한 번씩 0.1%포인트씩 성장률을 낮춰온 한국은행은 이 같은 분위기를 반영해 이번에 전망을 대폭 낮췄습니다. 상반기 중 수출과 투자가 당초 예상보다 부진하였고 앞으로의 여건도 낙관하기 어려운 점을 주로 반영한 것입니다. 경상수지는 내초 기대했던 665억 달러에서 590억 달러로 예상했고 내년에는 이보다 더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민간 소비의 경우 2.5%에서 2.3%로 소비자 물가도 0.7%에 그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성장률이 둔화되니까 경기 위축으로 수요가 부족하면서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낮아지고 있다. 이렇게. 하지만 내수와 투자의 동반 부진 속에 일본의 수출 규제마저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경우 2.2% 성장도 버거울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SBS CNBC 김상현입니다. 이 같은 한국은행 결정과 관련해서 취재기자와 좀 더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박규준 기자 나왔습니다. 자, 박 기자. 이게 금리를 다음 달에 내릴 것이다라고 했던 금융권의 전망을 좀 깬 건데 이렇게 전격적으로 인하한 이유를 뭐라고 봐야 될까요? 우선 1.75%에서 1.5%로 한 달가량 앞당겨서 지금 금리를 내린 상황인데요. 전격적으로 인하 결정을 내린 건 아무래도 미중 무역 갈등이 해소되지 않고 계속 진행이 되고 있고요. 또 일본 수출 규제라고 하는 새로운 대형 악재가 돌발 변수로 생겼기 때문입니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도 오늘 이 기자간담회에서 이
일본 수출 규제 관련된 우려를 제기하는 발언을 했는데요. 앞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일본 수출 규제가 현실화되면 분명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다. 또 한국과 일본 간의 경제적인 연관성을 감안하면 적지 않은 영향을 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예. 또 이번에 인하 배경으로는요. 또 이 정부가 추가 경정 예산을 편성한 상황에서 이러한 그런 적극적인 정부의 재정 정책을 한국은행의 통화 정책으로 뒷받침하려는 의지도 반영된 것이다. 이러한 관측이 나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일각에서는 연내에 금리를 한 번 더 내릴 수 있다. 이런 전망도 제기하던데 어떻습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내린다면 4분기 정도에 내릴 것이다라고 하는 관측이 일부에서 제기가 되는데요. 예. 이와 관련해서 이주일 한국은행 총재도 관련 좀 발언을 했는데요. 오늘 금리를 내린 건 이 경기 회복을 뒷받침할 필요성이 커졌기 때문이다라고 말을 하면서 이 앞으로의 통화 정책 방향도 실물 경제 회복을 뒷받침하는 쪽으로 완화 기조를 유지하겠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추후에도 실물 경제 회복을 뒷받침하는 쪽에 방점을 둔다면 이 상황에 따라서 추가적으로 금리를 내릴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러한 것을 시사하는 발언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군요. 이렇게 어쨌든 기준금리가 내려갔는데 각종 금융상품들에는 어떤 영향을 줄까요? 우선 예금 금리는 비교적 빠르게 반영이 되고요. 이 대출 금리 같은 경우에는 최소 한 달가량은 늦게 그 인하 효과가 반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우선 고정금리 대출을 받았다라고 하는 경우는 이게 뭐 5년 등등의 계약 기간이 있는데 고정금리 상품이기 때문에 이자율의 변화는 없습니다. 다만 이제 변동금리 상품으로 빌렸다고 하면 이런 상품들의 기준금리는 코픽스라고 하는데요. 이번에 이제 조달 금리가 하락하기 때문에 코픽스가 하락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게 한 달 기준으로 해서 반영이 되기 때문에 빨라도 한 달 정도 뒤에야 대출자들은 기준금리 인하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박 기자 수고했습니다. 이렇게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하하면서 이제 관심사는 시중금리에 언제쯤 본격적인 영향을 미칠지 여부입니다. 빠르면 예금금리는 다음 주부터 대출금리 등도 순차적으로 인하 압박을 받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어서 손석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금리 현황입니다. 올해 들어 금리가 떨어지기 시작하더니 지난달에는 3%대까지 떨어졌습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3년 만에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낮추면서 시중은행의 대출금리는 더 떨어질 여지가 커졌습니다. 기준금리 인하로 대출금리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금융채나 코픽스 금리도 순차적으로 하락 압력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연내에 한 차례 더 기준금리가 인하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도 시장 금리의 하락을 부추길 요인으로 분석됩니다. 단기적으로 기준금리 인하가 시중금리의 하락으로 계속 이어질 것이기 때문에 대출금리 자체가 반등하기는 상당히 어려울 걸로 판단이 되고요. 향후 추가적인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까지 고려한다고 하면 당분간 대출금리 하락 압력은 지속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단기 대출을 고려한다면 이 같은 금리 하락기에는 고정금리보단 변동금리형 상품을 선택하는 게 유리하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합니다. 예금이나 적금 금리도 떨어질 수밖에 없어 투자처를 찾지 못한 시중 부동자금이 다시 부동산 시장에 쏠릴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SBS CNBC 손석우입니다. 다음은 일본 수출 규제 속보로 이어가겠습니다. 이번 사태를 논의하기 위해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가 만났습니다. 초당적인 대책이 나올지 관심이 쏠리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지혜 기자. 네, 안지혜입니다. 네, 안 기자, 지금 회동이 끝났습니까? 아닙니다. 아직 진행 중입니다. 원래 문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 간 회동은 4시부터 6시까지 예정이 돼 있었는데요. 논의가 길어지는지 지금까지도 계속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가 한자리에 모인 건 1년 4개월 만인데요. 주요 안건은 일본의 경제 보복을 둘러싼 대응책 마련입니다. 그렇군요. 이 본격적인 회담이 시작되기 전에는 어떤 얘기들이 나왔습니까? 우선 문 대통령은 당면한 수출 제한 조치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더 나아가서는 주력 제조 산업의 대일본 부품 의존도를 어떻게 줄일지 지혜를 모으자고 강조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시급한 추경안 집행을 위해서 국회에 협조를 당부했는데요. 이에 대해서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양국 정상 간에 해결해야 한다면서 조속한 대일 특사 파견과 또 한일 정상회담 추진을 건의했습니다. 이 회동이 끝나면 공동 발표문도 나올까요?
우선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야 모두가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가 부당하다는 점에는 공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현실적인 해결 방안을 놓고 정당별로 의견이 조금씩 다르다는 건데요. 때문에 실제로 회동에서 의견 조율이 어떻게 되는지가 관건입니다. 의견 조율이 이루어지면 합의문이나 발표문의 형태로 이번 사안에 대한 입장을 밝힐 것으로 예상됩니다. SBS CNBC 안지혜입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 정부는 일본의 강제징용 관련 요청에 응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일본이 중재위 기한으로 잡았던 오늘이 이제 몇 시간 남지 않았는데요. 일본의 움직임은 어떨까요?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최나리 기자. 네, 최나리입니다. 네, 일본 쪽 움직임 어떻습니까? 네, 일본 정부는 우리 정부의 회답 시한을 재차 강조하며 얼마 남지 않은 시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니시무라 관방부 부장관은 한국 정부가 오늘 밤 12시까지 중재에 응할 의무를 지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정부 입장은 이미 거부로 결정이 난 상황인데 이에 대한 내용을 언급했습니까? 구체적인 대응에 대해서는 아직 말을 아끼는 분위기입니다. 일본 정부가 내일 이후에나 공식 반응을 내놓을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산케이와 요미우리 신문 등 현지 언론은 일본 정부가 바로 제소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앞서 일본은 다음 조치로 국제사법재판소 제소 계획을 밝혀왔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일본이 그 제소를 미루는 이유가 뭘까요? 네, 일본 정부는 우리나라가 중재에 응하도록 계속해서 강하게 요구할 방침인데요. 일단 일본 정부는 내일 입장을 표명하고 한국 정부의 문제 해결을 요구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의 자산을 현금화하면 대항 조치에 나설 계획입니다. 백색 국가제의 방침은 일본의 예고대로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다만 일본 경제산업성이 군사 전용 우려가 없으면 신속히 수출 허가를 내줄 방침을 밝혔다고 조금 전 알려지면서 다소 일본의 강경 대응에 변화가 있을지 주목되는 상황입니다. SBS CNBC 최나리입니다. 하지만 일본이 오늘 자정이라는 단서까지 달면서 추가 보복이 초읽기에 들어갔다는 우려에는 변화가 없습니다. 기업들은 노심초사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업종별로 상황과 움직임이 어떤지 정윤형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가장 긴장하는 건 반도체 업계입니다. 이미 일본은 반도체 생산에 필요한 3가지 소재 수출을 규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관련 장비, 부품 등으로 제재를 확대하면 업계의 타격은 클 것으로 보입니다. 일본 것만 쓰고 있는 아이템들이 워낙 많으니까 그거를 규제를 하면 라인이 쓰는 거죠. 뭐 가뜩이나 경기도 굉장히 나쁜 상황에서 치명적인 경제적인 타격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서 크게 우려스럽습니다. 자동차 부품도 제재 가능성이 높은 품목으로 꼽힙니다. 차 한 대에 들어가는 부품이 약 3만 개인데 일본에서 부품 1개만 공급받지 못해도 생산에 차질을 빚을 수 있습니다. 부품이 대체가 가능하다 하더라도 검증이나 테스트를 해줘서 완성차까지 나오기까지는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그 자체가 손실로 이어질 수가 있어서 대책 마련을 위해 정의선 현대차 수석 부회장은 오늘 일본으로 향했습니다. 이외에 배터리 소재나 전자제품에 들어가는 부품 등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우리나라 중추 산업이면서 4차 산업의 주요 핵심 기술들이 주로 타겟이 될 거로 보입니다. 첨단 기술과 관련된 밸류 체인의 이제 붕괴를 노리는 이런 전략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일본의 제재를 앞두고 업계의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SBS CNBC 정윤영입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사태 장기화에 대한 대비책 마련 또한 시급한데요. 어떤 대안들이 있을지 취재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윤지혜 기자 나왔습니다. 자, 윤 기자. 네. 우선 우리 기업들이 우회로를 통해서 물량을 확보하고 있다. 총수들이 일본을 향했다. 이런 얘기들 많이 전해드렸었는데 네. 일본이 여기에도 또 대응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실제로는 어떻습니까?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일본이 이 반도체 디스플레이 소재 관련해서 유통 단계까지 이 최종 종착지를 일일이 확인해서 이마저도 차단하고 있다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예. 우회 수출을 막아서 제재 효과를 극대화하고 있는 건데요. 또 3가지 이 핵심 소재를 생산하는 일본 기업들은 대다수가 합작 혹은 자회사 형태로 한국에 생산 공장을 두고 있는데 하지만 이 원재료는 일본에서 들여오거나 주요 품목 같은 경우에는 일본 공장에서만 생산을 하는 등 핵심 기술 유출을 철저하게 관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결국은 힘든 길이긴 합니다만 소재의 국산 기술력을 확보하는 것 외에는 뭐 뚜렷한 대안이 없다는 얘기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정부도 오늘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국내 생산 설비 확충 같은 국산화 방안을 추진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발언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예. 당장 착수하거나 당겨서 추진할 필요가 있는 핵심 소재 부품 장비의 R&D 사업에 대해서는 근본 국회 심의 과정에서 소유 예산이 추경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자, 이게 국산화가 필요하기는 하겠습니다만 뭐 하루 이틀 만에 완성이 되는 것도 아니고 그 기간 동안 이 일본과 관련된 우리 업체들이 버틸 수가 있을까요? 네, 실제 이 일본 관련 중소기업들은 이미 생존 문제까지 이 영향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예. 현장에서 들은 이런 중소협력사들의 토로를 들어보면 물량을 못 맞출 것 같아서 이 직원들 월급까지 주기 힘들다든지 또 인력 감축 같은 걸 거론할 만큼 매우 심각한 상황입니다. 정부가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은 이런 상황에도 많지가 않은데요. 전문가 의견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예. 개별 사안에 대해서 정부가 지원을 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도 사실이다. 결국은 이 관계는 상호 보복전으로 장기화되지 않도록 해결하는 것이 가장 시급한 문제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네, 그래서 여러 가지 대안이 거론되고 있긴 하지만 일본이 일단 내일 어떤 입장을 표명할지 또 2차로 추가 보복을 발표할지 지켜봐야 할 것 같은데요. 2차 보복 여부와 이 범위에 따라서 한일 간 갈등이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윤 기자 잘 들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오늘 전격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다만 총선 출마에 대해서는 계획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임종윤 기자, 이 최종구 위원장 사퇴 표명하면서 무슨 이야기를 했습니까? 예, 최 위원장의 공식적인 발언은 상당 폭의 개각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안다. 임기가 3년이지만 인사권자의 선택권을 넓히는 게 도리라고 생각해 최근 사의를 표명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최 위원장은 오늘 정부 서울청사에서 일본 수출 규제 관련 브리핑을 하던 중에 이렇게 사의 표명을 본격적으로 한 건데요. 그만큼 예상하지 못한 시점에 사의 표명이 나온 겁니다. 최 위원장의 언급대로 개각이 임박했고 임기가 1년이 남은 금융위원장이 물러날 정도로 개각의 폭이 예상보다 클 수 있다. 이런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총선 출마 계획에 대해서는 여전히 부인했다고요? 그렇습니다. 최 위원장은 브리핑이 끝나고 난 다음에 질의응답하는 과정에서 내년 총선에 출마하지 않겠다는 생각이 변함이 없느냐는 질문에 대해서 네라고 답을 했습니다. 총선 출마설을 거듭 부인을 한 건데요. 하지만 최 위원장의 출마 가능성은 여전히 열려 있다는 게 정치권의 전망입니다. 일단 최 위원장이 강릉 최씨이고 강릉고등학교를 나와서 강릉 지역의 총선후보로서 경쟁력이 남다르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점이 그렇고요. 또 최 위원장 본인도 출마를 한다면 강릉에서 출마해야 된다는 소신을 밝힌 바가 있기 때문에 당분간 총선 출마설은 사그라들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 후임 금융위원장도 정해야 할 텐데 어떤 인물들이 거론되고 있습니까? 예, 지금 얘기가 나온 사람들을 좀 보면 일단 관료 출신인 은성수 수출입 현 은행장, 그다음에 이동걸 산업은행장 등이 거론되고 있는데요. 금융위원회라는 조직을 끌고 가기 위해서는 역시 관료 출신이 돼야 되지 않겠냐 이런 게 아무래도 은 행장에 거론되는 이유가 될 것 같고 이동걸 행장은 문 대통령의 대선 캠프 출신이고요. 현 정부에서 영향력을 갖췄고 또 금융위 부위원장도 역임해서 금융 감독 관련돼서 뭐 조직 장악력 그다음에 경험도 있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전 청와대 경제수석이었던 윤종원 수석, 그다음에 김용범 전 금융위 부위원장, 그다음에 현재 농협회장으로 있는 김광수 회장 이런 인물들도 차기 금융위원장 후보로 화합행에 오르고 있습니다. SBS MBC 임종윤입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고용노동 소위를 열고 탄력근로제 등 주 52시간 근로제의 보완 입법을 논의했지만 여야 이견 등으로 법안 처리가 무산됐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정광윤 기자. 네, 정광윤입니다. 주 52시간 근로제의 보완 입법 논의가 좀 이루어졌습니까?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오전에 고용노동 소위원회를 열고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를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 처리를 시도했는데요. 경총과 한국노총 등 업계 의견만 청취했을 뿐 논의를 진전시키진 못했습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에서 국방부 장관 해임을 논의하기 위한 본회의 개최를 요구하면서 법안 의결을 보이콧했기 때문인데요.
여기에 더해 야당 측이 하루 8시간 넘게 일할 수 있도록 하는 선택근로제 확대 법안을 탄력근로제와 함께 처리하자고 요구하면서 여야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 오후에 열린 환노위 전체 회의에선 폐기물관리법 개정안 등 비쟁점 법안들만 통과됐는데요.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현행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하는 경사노위 합의안이 6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되기는 실상 어려워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민주노총은 총파업을 진행했죠. 네, 민주노총은 오후 2시부터 환노위 전체 회의가 끝날 때까지 3시간 동안 여의도 국회 앞에서 총파업 집회를 열었는데요.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전국에서 총파업에 참가한 인원은 1만 2천여 명으로 추산됩니다. 민주노총 측은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와 최저임금 1만 원 공약 폐기 등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는데요. 국회 환노위 전체 회의가 최저임금이나 유연근무제 관련 안건 상정 없이 마무리됐다는 소식이 전해진 오후 5시쯤 집회를 해산했습니다. 지금까지 여의도에서 SBS CNBC 정광윤입니다. 주로 일식 요리 위에 뿌려 먹는 가스오붓이 많이 드실 텐데요. 시중에서 판매되고 있는 가스오붓이 일부 제품에서 발암물질인 벤조피렌이 검출됐습니다. 엄하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타코야끼나 우동 같은 일식 요리에 고명이나 국물을 내는 데 주로 쓰이는 가스오붓이 생선살을 훈연 건조해 만든 훈제 건조 어육 가공품인데 일부 제품에서 벤조피렌이 허용 기준을 초과해 검출됐습니다. 훈연을 반복하는 제조 공정을 거치기 때문에 벤조피렌 등의 다환 방향족 탄화수소류가 과다 생성이 될 수 있고 허용 기준을 초과한 제품의 경우에는 관련 업체에 자발적 회수 및 판매 중단, 폐기를 요청을 하였고 소비자원이 훈제 건조 어육 가공품 20개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4개 제품에서 벤조피렌이 킬로그램당 15.8에서 최대 31.3 마이크로그램 검출됐습니다. 국내 허용 기준치보다 최대 3배 높은 수준입니다. 화석 연료 등이 불완전 연소될 때 생성되는 벤조피렌은 인체에 쌓일 경우 암을 유발할 수 있어 세계보건기구는 발암물질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유럽의 경우 훈제 건조 어육 벤조피렌 개별 검출 기준을 킬로그램당 5.0 마이크로그램 이하로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소비자원은 가열 없이 바로 섭취하는 제품군인 만큼 안전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조사 대상 제품 가운데 6개 제품은 제조원의 소재지를 누락하거나 식품 유형을 부적합하게 표시해 시정 조치를 받았습니다. SBS CNBC 엄하은입니다. 낯선 시골 마을에서 교통사고를 당한 베스트셀러 작가 폴은 폴의 팬이자 간호사였던 애니에 의해 구조됩니다. 하지만 은인으로 여겼던 애니는 폴을 위협하며 자신이 원하는 내용으로 소설을 쓰라고 강요합니다. 그러니까 제발 네 자리 얘기만 쓰라고요. 폴 셸던을 아끼는 넘버원 팬이 진심으로 아는 친구예요. 나 또 이렇게 화나게 안 할 거죠? 네, 화나게 해서는 안 되죠. 내 처지가 지금 누구 손에 달려 있는데요. 스티븐 킹의 원작 소설이자 영화로도 인기를 끌었던 스릴러 미저리가 연극 무대에 올랐습니다. 지난해 초연에 이어 김상중과 기래연 씨가 출연하고 안재욱, 김성령 씨가 새로 합류해 연기파 배우들의 명연기가 몰입감을 높입니다. 배우의 감정을 따라가서 중간중간에 음악이 좀 더 많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조금 더 연극이 연극 같으면서도 영화 같은, 드라마 같은. 그래 참 웃겨. 이렇게 후회할 거면 타협하지 말걸. 이렇게 버려질 거 비굴하지 말걸. 이제와 웃을 수밖에. 지금 난 비참해. 미국 브로드웨이의 인기 뮤지컬 시티 오브 엔젤이 다음 달 국내 무대에 처음으로 올려집니다. 1940년대 할리우드에서의 영화 제작을 둘러싼 이야기로 영화와 현실이 교차하는 이중 구성을 조명과 영상을 활용한 비주얼 아트로 풀어냅니다. 최재림과 이지훈, 태희를 비롯해 개그맨 정준하 씨가 오랜만에 뮤지컬로 대중과 만납니다. 더블 캐스팅해서
같이 이렇게 좀 등치가 비슷한 사람이 해야 되는데 저랑 완전 너무 달라가지고 예. 사실 색깔도 너무 다릅니다. 그래서 공연 보러 오시는 분들한테 많은 재미적인 요소가 좀 있을 것 같아요. 아기를 안고 있는 엄마를 표현한 그리스 양식의 모자상이 처음으로 이탈리아 밖에서 전시됐습니다. 이탈리아 피렌체 국립고고학박물관 등에서 엄선한 에트루리아 역사와 문화가 담긴 300여 작품들이 우리나라를 찾았습니다. 그동안 우리에게 잘 알려지지 않았던 로마 이전 고대 지중해 문명의 한 축이었던 에트루리아를 만나볼 수 있습니다. SBS CNBC 윤선영입니다. 자본시장의 불공정 거래를 효과적으로 수사하기 위한 금융감독원 특별사법경찰이 오늘 공식 출범했습니다. 특사경으로 지명된 16명의 공무원은 주가 조작과 미공개 정보 이용 등 불공정 거래 행위 조사에서 통신기록 조회, 압수수색, 출국 금지, 신문 등을 활용한 강제 수사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오주호입니다. 장맛비에 소나기 또 태풍까지 요즘 비 소식이 참 잦습니다. 제5호 태풍 다나스의 이동 경로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고요. 다나스의 예상 진로가 중국에서 한반도로 꺾이면서 제주가 직접 영향권에 들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북상하는 태풍이 장마 전선에 수증기를 공급하면서 내일 금요일까지 남부지방 곳곳에는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은 잠시 소강 상태를 보인 곳도 있지만 내일까지 제주도와 남해안으로 많은 곳은 최대 150mm 이상의 폭우가 쏟아지겠고요. 충청 이남 지역 역시 최대 70mm의 많은 비가 쏟아지겠습니다. 한편 내일 중부지방으로는 오늘보다 기온이 올라 더 덥겠습니다. 내일 서울의 낮 기온은 33도, 춘천은 34도까지 올라 폭염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겠고요. 반면에 남부지방의 경우 비가 내리면서 부산은 28도로 크게 덥지는 않겠습니다. 기온이 34도 선을 보이는 춘천과 서울 지역으로는 열사병 위험지수가 매우 위험 단계로 가장 높은 수준까지 오르겠고요. 그 밖에 대부분 지역은 위험 단계가 예상되는 만큼 내일 중부지방으로는 무더운 날씨에 대한 대비를 단단히 하셔야겠습니다. 중부지방은 낮 동안에는 매우 덥겠고요. 저녁쯤에는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동해안의 경우 낮부터 비가 내리겠습니다. 남부지방은 새벽부터 비가 내리겠고 오후에는 충청 이남 지역으로 확대되겠습니다. 토요일에는 남부지방을 시작으로 오후에는 수도권까지 태풍의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태풍으로 인한 시설물 피해가 없도록 대비를 잘 하셔야겠고요. 이번 주 주말까지는 전국적으로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 이 태풍의 변동성이 매우 큰 상황이기 때문에 발표되는 최신 기상 정보를 잘 확인하셔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